의문의 통행증, 스칼렛 핀퍼넬, 에무스카 오르치 단편 소설. 비봇은 자부심이 강했다. 도시 경비대의 비봇만큼 프랑스 혁명공화국의 애국적인 시민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었다. 그의 애국심이 공공안전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고 귀족들을 향한 그의 증오심이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에 비벗 시민은 파리 도심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적 직책을 맡고 있었다. 그는 몽마르트 문의 경비대장이었는데 그가 얼마나 높이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직책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파리의 그 어떤 출입문보다 몽마르트 문을 이용하는 반역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의 전임자인 페르니의 시민은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는데 죄목은 몽마르트 문을 통해서 한 무리의 귀족들과 공화국의 반역자들이 파리 밖으로 나가서 피난처를 구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자기 변호를 위해서 페르니에가 주장한 것은 악마의 도움을 받은 반역자들이 바로 자신 앞에서 귀신으로 변신했다는 것이었다. 그들을 도와준 악마 또는 악마의 대리인은 스파이인 영국 남자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파리에 머물면서 단두대의 소나기로부터 귀족들을 구출하는 반역 행위를 해왔다는 주장이었다. 도대체 그의 이름이 뭔지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그를 스칼렛 핀퍼넬이라고 부르죠. 다른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그는 괴물처럼 큰 키와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초인적으로 교활하죠. 게다가 다양한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프랑스에서 가장 날카로운 눈을 가진 형사도 그를 알아볼 수 없다고요. 바로 악마가 선물로 준 능력인 거죠. 하지만 공공안전위원회는 페르니에의 설명을 청취하는 것을 거부했다. 스칼렛 핀퍼넬이 굉장히 교활하고 남의 일에 끼어드는 성향을 가졌으며 도시 경비대의 대장들의 자연적인 탐욕을 압도하고 애국심을 무너뜨릴 정도로 부유하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고려하더라도 그는 평범한 인간이었다. 그리고 공화국의 진정한 신봉자는 미신적 공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리를 떠나려는 정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귀족이나 외국인 또는 공화국의 배신자들이든 저지해야 하는 몽마르트 문의 경비대장의 의무를 방기한 것도 용서될 수 없었다. 경비대장으로서 페르니에는 그들을 체포한 후 공공안전위원회에 인계해서 단두대 위에서 마지막 말을 뱉게 할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해야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단두대가 그들이 마지막 말을 뱉는 장소가 되었다. 스칼렛 핀퍼넬이 끼어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문제는 그 성가신 영국 스파이가 공화국의 일을 방해하는 방식이 끔찍할 정도로 두려웠다는 것이었다. 그의 뻔뻔함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대담하고 뻔뻔한 그에 대한 이야기들 덕분에 꼿꼿하거나 기름진 애국자들의 머리카락이 글자 그대로 곱슬거리기도 했다. 그리고 공공안전위원회의 위원들조차 용기와 교묘함으로 그 영국 스파이와 직접 대결을 해봤지만 모두 패배하고 모욕을 당했으며 그 위원들이 복수를 맹세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여졌다. 물론 그들의 복수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었다. 셔블랭 시민은 단호하고 충성스러운 공공안전위원이었고 스칼렛 핀퍼넬이 이끄는 대담한 무리들로 인해서 고통과 모욕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었다. 사람들에 의하면 셔블랭 시민은 자신의 특권과 명예, 심지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신비한 스파이들과 기민함의 대결을 펼치고 있었다. 그러나 비봇은 달랐다. 그는 악마나 영국 스파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영국 스파이가 거인의 힘과 악마의 전지전능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해도 비봇은 그를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니, 그는 더했다. 그는 난투를 벌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공화국의 각종 위원회 주변부를 어슬렁거리면서 스칼렛 핀퍼넬과 그의 동료 스파이들을 붙잡을 수 있는 지기로 가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런 비봇의 열정과 불굴의 의지가 보상을 받았다. 그가 몽마르트 문의 경비대를 지휘하는 책임자로 임명된 것이었다. 앞서 이야기한 거대한 중요성을 지닌 자리였다. 그 직책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공화국 제1년 혁명력 제4월에 세 번째 날 저명한 시민 장폴 마라가 비봇을 직접 찾아왔다. 눈을 크게 뜨고 모든 남자와 여자, 아이를 의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진정한 애국자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이 마라의 지시였다. 당신 손가락 사이로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시오. 비봇 시민. 마라가 음울한 진실함을 담아서 경고했다. 그 건방진 영국 스파이는 교활하고 풍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뻔뻔함은 악마 그 자체를 능가할 정도죠. 그 뻔뻔함과 교활함을 나에게 직접 시험해 보라고 하시죠. 비봇이 코웃음을 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비봇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테니까요. 마라 시민님, 당신 앞에서 엄숙하게 맹세하겠어요. 그 미친 영국놈의 보호 아래에서 귀족들이 파리를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들은 몽마르트문이 아닌 다른 장소를 찾아야 할 겁니다. 좋아요. 훌륭한 말이에요. 비봇 시민님, 마라가 말했다. 하지만 특히 오늘 밤을 주의하세요. 오늘 밤이 중요해요. 스칼렛 핀퍼넬이 지금 파리에서 미쳐 날뛰고 있으니까요. 왜 그렇죠? 예전 몽트레 공작과 공작 부인이라고 불리던 자들과 그들의 일가 친척 모두가, 그러니까 누이들, 형제들 두세 명의 아이들, 사제 몇 명의 하인들 모두 합치면 열서너 명의 무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내일 동틀녘 그들은 단두대에서 처형될 예정이에요. 마라가 작게 속삭였다. 악마처럼 뒤틀린 그의 얼굴 위 모든 땀구멍에서 이미 피를 향한 열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늘 밤 처형이 이루어졌어야만 했죠. 하지만 요즘 단두대가 매우 붐비고 있죠. 오늘만 해도 400명이 넘는 반역자들이 처형당했으니까요. 사형수 호송차가 꽉 차서 미리 예약을 해야 할 정도죠. 그래도 호송차는 계속해서 단두대 앞으로 먹이를 공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일 아침 동틀녘이 되면 단두대는 몽틀의 가문 전체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콩쉬의 줄이 감옥에 갇혀 있겠죠. 시민님, 그 성가신 영국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말이죠. 그들은 모두 지금 감옥으로 이송되는 중이에요.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처형 판결이 나자마자 바로 여기로 왔거든요. 정말 유쾌한 판결이었죠. 아, 비버 시민님, 단두대의 칼날에서 흘러내릴 그 귀족들의 핏방울은 좋은 구경거리가 될 거예요. 조심하시오. 비버 시민, 몽틀의 놈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마라 시민님, 그럴 위험은 없어요. 그들은 모두 재판을 받았고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말했다시피 지금 철옹성 같은 콩씨의 줄이 감옥으로 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마도 그렇겠죠. 내일 동이 트면 다시 단두대로 이송되겠죠.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좋아요. 좋아. 마라가 약간 망설이는 어조로 덧붙였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비봇 시민님. 마라가 비봇의 정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이 교활하고 앙심 깊은 표정에서 사악한 잔혹함이 사라졌다. 그 잔혹함은 마라에게 초인적인 명성을 가져다 준 요인이었다. 대신 회색빛 색조가 움푹 패인 뺨 위를 뒤덮기 시작했다. 그가 비봇의 팔을 꽉 잡더니 둘 사이의 탁자 위로 몸을 숙였다. 그리고 비봇의 귀에 속삭였다. 오늘 공공검찰관이 최후 진술을 마치기도 전에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죠. 구경꾼들은 조용히 판결문을 듣고 있었고 몽트레가의 몇몇 여인들과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중얼거리면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갑자기 한 장의 종이가 허공에서 흩날렸어요. 구경꾼 쪽에서 날아온 종이가 공공검찰관의 책상 위에 떨어졌어요. 그가 종이를 들어서 내용을 살폈어요. 그의 뺨이 창백해지고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가 종이를 나에게 건넸어요. 그 종이에 뭐라고 쓰여 있었나요? 마라 시민님. 비봇이 속삭이듯 물었다. 목구멍 아래에서 미신적인 공포가 그의 혀를 잡을 듯 올라오고 있었다. 잘 알려진 저주받은 표시였죠. 작은 진홍색 꽃이 붉은 잉크로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몇 마디가 적혀 있었죠. 오늘 밤 무고한 남자들과 여자들이 이 악명 높은 법정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들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누가 보낸 것인지 표시는 없었나요? 전혀요. 그러면 언제 그것이? 이제 그만. 마라가 독단적으로 지시했다. 그 말을 더 하지 맙시다. 당신 직책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님,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빠져나가게 하지 말아요. 그 두 사람은 몽마르트문 맞은편 작은 술집의 바깥에 앉아 있었다. 포도주 한 병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고 그들의 팔이 거친 나무 탁자에 더러운 표면 위에 얹혀져 있었다. 그들은 속삭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왜냐하면 더럽고 누추한 술집에도 듣는 귀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 맞은편으로 거대한 벽이 파리시의 경계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 근처에서 벽이 끊기면서 몽마르트 문이 위협적으로 서 있었고 문 뒤로 한겨울 오후에 황혼이 빠르게 모여들고 있었다. 찢어진 붉은 셔츠에 프리기아식 모자를 쓴 지저분한 머리를 가진 남자들이 벽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 위에 무리지어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 큰 거친 판자가 놓여 있었고 그들의 때 묻은 손가락 사이에는 기름기가 흐르는 카드가 끼워져 있었다. 소총과 대검은 벽에 기대어 있었다. 문 그 자체는 크게 3개의 출입구로 이루어져 있었다. 각 출입구에는 총검을 꽂은 총을 어깨에 걸고 있는 2명의 병사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다른 병사들과 다른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파리 혁명군의 급진파들이 제복으로 입는 넉마를 입고 맨 다리로 서 있었다. 추위 속에서 그들의 다리를 마비되어 창백하게 보였다. 비봇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마라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자신들의 병사들에게 다가갔다. 멀리서 상스러운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그 소리가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다. 술에 취해서 꼬부라진 혀들이 합창하는 소리였다. 노랫소리가 접근하는 사이 비봇이 뒤를 돌아보면서 인민의 친구라는 호칭을 가진 마라에게 물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밤 아무도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겠죠? 아니에요. 시민님. 마라가 대답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도시에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애국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자유를 통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선동 정치가의 표정 위로 공포감이 떠올랐다. 그 자신이 구체제를 파괴하면서 창조해낸 부산물인 군중의 소용돌이를 두려워했다. 그 공포감이 잔인하고 꿰뚫는 듯한 마라의 눈빛 사이로 비쳤다. 절대로 안 될 일이죠. 그가 더더욱 강조하면서 말했다. 공공안전위원회에서 적법하게 발행한 신분증이나 통행증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각 신분증이나 통행증을 세심하게 조사하세요. 비봇 시민님. 의심할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소지자를 체포하고 만약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랫소리가 이제는 거의 근처까지 도달했다. 다시 한번 눈을 깜빡이면서 곁눈질을 한 마라가 술집의 그림자 아래로 몸을 숨겼다. 비봇은 몽마르트 문을 향해서 으스대며 걸어갔다. 누구냐? 그가 매우 큰 소리로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서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는 대여섯 명의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그들은 여전히 술에 취한 목소리로 노래를 외치고 있었다. 그 무리의 우두머리도 보이는 사람이 비봇 시민 앞으로 나오더니 손을 허리에 대고 옆으로 벌린 다리로 땅을 굳건하게 버텼다. 바로 그 순간에 어울리지 않는 권위적이고 완고한 태도였다. 애국자에게 경의를, 시민님. 그가 두꺼운 목소리로 외쳤다.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허사였다. 원하는 게 뭐요? 비봇 시민이 질문했다. 방해받지 않고 내 길을 가는 것이요. 어디로 가는 길이죠? 몽마르트 문을 통과해서 바랑시 마을까지 가는 길이에요. 거기서 뭘 하려는 거죠? 그 질문을 하면서 비봇이 매우 거만한 태도를 취했고 이 난폭하고 술 취한 무리들이 그것에 자극을 받은 듯 했다. 대변인 노릇을 했던 남자가 자신의 동료들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요란하게 외쳤다. 저 사람 이야기 좀 들어봐. 우리 용무를 묻는군. 비봇 시민님, 도대체 언제부터 눈이 먼 거요? 당신이 항상 멍청이였던 거요? 아니면 이런 질문을 하니까 멍청이가 된 거요? 하지만 비봇은 남자의 술주정에 가까운 모욕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딱딱한 어조로 자신의 질문을 다시 반복했다. 당신 용무가 뭐죠? 내가 알고 싶은 것을 그것뿐이요. 비봇, 내 어린 친구. 비봇. 술에 취한 대변인이 감미로운 목소리로 새처럼 속삭였다. 당신은 우리를 모르나, 내 친구 비봇. 우리는 모두 당신을 안다고. 도시 경비대의 대장인 비봇이자 시민이지. 시민이자 대장인 그를 위해서 3번 환호하자고. 대여섯 개의 목구멍 사이로 환호성과 만세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다가 차츰 사라졌다. 비봇이 더 이상 대꾸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서 문 근처에 있는 자신의 병사들에게 외쳤다. 이 술 취한 주정뱅이들을 당장 내쫓아. 그가 지시했다. 이 근처에서 배회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술 취한 무리들이 거칠게 저항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도시 경비대의 총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무리의 대변인이 약간 제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비봇에게 호소했다. 비봇 시민님,
나하고 우리 친구들을 모른다니 당신은 지금 눈이 먼 것이 분명해요. 정당하게 시민의 의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공화국의 시민들을 부당하게 간섭함으로써 당신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공공안전위원회의 두 위원이 직접 서명한 통행증을 가지고 있단 말이요. 이제 그는 상당히 명료하게 말을 하고 있었고 약간 젠체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의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고 마라의 지시를 상기한 비봇이 매우 공손하게 말했다. 당신 용무가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시민님. 그리고 당신 통행증도 좀 보여주고요.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냥 가도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알잖아요. 비봇 시민님. 상대방이 물었다. 그럼요. 알죠. 비공식적으로요. 듀란드 시민님. 그리고 나와 여기 있는 시민들이 모두 바랑시 마을의 원예업자인 르그랑드 시민의 운반꾼들이라는 것도 알죠? 그래요. 알아요. 비봇이 방어적인 태도로 대답했다. 비공식적으로요. 그렇다면 나도 비공식적으로 당신에게 말하겠어요. 오늘 저녁 우리가 바랑시에 가지 못한다면 내일 파리는 양배추와 감자 없이 지내야 할 거예요. 이제 우리를 맡게 되면 당신 스스로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겠소이까? 당신 통행증을 보여줘요. 당신들 모두요. 비봇이 지시하듯 말했다. 그는 마라가 여전히 맞은편 술집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이 경우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저명한 인민의 친구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그의 기분이 나아졌다. 사람들이 누더기 주머니 속을 뒤져서 공식 토정이 찍힌 더러운 종이 조각을 꺼내자 비봇은 자신의 병사에게 명령해서 6개의 통행증을 모두 모아서 건너편 마라에게 가져가서 검사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거의 기울어져 가는 겨울 햇빛을 이용해서 몽마르트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6명의 통행증을 면밀하게 검사했다. 아까 대변인 격인 남자가 주장했듯 비봇은 그들 6명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바랑시 마을의 원예업자인 르그랑드 시민의 운반꾼들이었다. 비봇은 그들 모두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매일 파리 안팎을 왕복하면서 과일과 야채를 실어 날랐다. 그들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마라가 6개의 통행증을 모두 돌려주면서 그것들이 모두 진짜라는 것을 보증했다. 그것들 각각의 아래쪽에는 마라 자신의 서명도 적혀 있었다. 마침내 비봇이 만족해하면서 6명의 술 취한 운반꾼들이 문을 통과하도록 허락했다. 그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거칠고 상스러운 노래를 부르면서 출입구를 통과했다. 그들은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시끄럽게 환호성을 울렸다. 비봇은 떨리는 손으로 눈썹을 닦았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그는 식은땀을 흘렸다. 그런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담력의 크기를 알 수 있다. 그가 다시 마라 곁으로 가서 새로운 포도주 한 병을 주문했다. 마라는 여전히 술집 밖 탁자에 앉아 있었다. 이제 해가 모두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았고 땅거미가 지는 하늘 아래로 축축한 습기가 몽마르트 지역을 감쌌다. 맞은편 벽 쪽에서 카드 놀이를 하는 병사들 사이에서 가끔씩 불경스러운 욕설들이 터져나왔다. 비봇은 꽤 큰 평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제 6명의 운반꾼들 사건을 거의 잊고 있었다. 불과 30분 전의 일임에도 그 사이 두세 명의 사람들이 문을 통과하려고 했지만 비봇은 의심을 끈을 놓지 않았고 그들을 모두 체포했다. 마라 역시 마지막 남은 열정이 사라지자 그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선동정치가의 구부러진 어깨와 음침한 형체가 가로수 뒤로 사라지자 같은 방향에서 거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도시 경비대의 파견대가 말을 타고 나타났다. 제복을 입은 장교가 포함된 병사들이 엉성하게 포장된 보도 위를 달려왔다. 파견대 병사들이 고삐를 당기기도 전에 장교가 비봇에게 소리쳤다. 시민님, 그가 헐떡이는 목소리로 외쳤다. 매우 거칠고 빠르게 말을 몰아온 것이 느껴지는 소리였다. 지역위원회의 의장 시민에게서 받은 지시를 전달합니다. 공공안전위원회에서 6명의 남자들을 수배 중입니다. 그들은 원예업자의 운반꾼으로 위장한 상태이고 바랑시 마을로 가는 통행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통행증들은 도난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탈출한 귀족들이에요. 그들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자는 스칼렛 핀퍼넬이라고 불리는 영국 스파이입니다. 비봇은 말을 하려고 노력했다. 대신 그는 찢어진 셔츠에 칼날을 매만졌다. 끔찍한 욕설이 흘러나왔다. 이런 빌어먹을 제기랄. 그가 울부짖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들을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장교가 지시 사항을 말했다. 그들의 통행증을 압수하고 그들을 체포하십시오. 이해하셨습니까? 비봇은 여전히 숨을 고르면서 헐떡이고 있었다. 그 사이 장교가 뒤로 돌아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자신이 원래 왔던 곳을 향해서 달릴 준비를 마쳤다. 이제 저는 생데니스 문으로 갑니다. 그로스장이 경비를 맡고 있죠. 그가 외쳤다. 도시 전역에 걸쳐서 같은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아무도 문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장교의 병사들이 말에 다시 올랐다. 그가 사라지면 빌어먹을 귀족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서 숨을 것이다. 대장 시민님, 마침내 비봇에 갈라진 목구멍 사이로 거친 외침 소리가 터져나왔다. 무의식적으로 장교가 고삐를 쥐더니 그에게 시선을 돌렸다. 뭡니까?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괘씸한 영국 스파이가 생데니스 문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장 시민님, 비봇이 아직도 숨을 헐떡였다. 마치 사력을 다해서 몸싸움을 하는 사람의 숨소리 같았다. 여기요. 여기 우리 문에서 30분쯤 전에 6명의 남자들이 운반꾼들, 원예업자하고 일하는 나는 그들의 얼굴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래. 원예업자의 운반꾼들이요. 장교가 기뻐하면서 소리쳤다. 그놈들은 모두 귀족들이에요. 그리고 스칼렛 핀퍼넬도 끼어 있습니다. 그들을 잡았습니까? 그들을 체포했습니까? 그들은 어디에 있나요? 말 좀 해봐요. 이봐요. 도대체 왜 그렇게 느리게 사라졌습니다. 비봇이 한숨을 쉬었다. 그는 더 이상 숨을 참을 수 없는 듯 했다. 그가 뒷걸음질을 치더니 거리에 쌓인 쓰레기와 잔의 더미 위로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 더러운 바닥에 앉아서 그가 불운의 이야기 전체를 토해냈다. 사라졌어요. 30분 전에. 통행증은 제대로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들을 얼굴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마라 시민님도 여기에 있었고. 그 역시. 그 순간 장교의 말이 한 바퀴 돌더니 앞다리로 허공을 쳤다. 거친 커다란 발굽이 허공에서 거칠게 움직였고 말이 뭔가를 씹는 소리를 내면서 하얀 거품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런 미친. 도대체 당신은 장교가 소리 질렀다. 비봇 시민, 당신의 머리로 이 반역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거요.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10여 개의 팔이 들어올려지더니 30분 전 유쾌한 운반꾼들이 사라진 방향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10여 개의 혀들이 움직이면서 다급하면서 불분명한 설명을 제공했다. 쫓아라. 장교가 외쳤다. 그들은 발로 이동 중이다.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공화국이 스칼렛 핀퍼넬을 체포하는 자에게 10,000프랑의 포상금을 약속했다는 것도 잘 기억해라. 몽마르트 문의 육중한 철문은 이미 활짝 열린 상태였고 천둥이 치듯 돌진하는 말발굽 소리 사이로 장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렸다. 두려움을 버리고 위험을 무릅써라. 기억해라. 스칼렛 핀퍼넬을 잡는 자에게는 10,000프랑의 상금이 주어질 것이다. 천둥처럼 울리는 소리들이 재빨리 멀어졌다. 수십 개가 넘는 말발굽이 일으킨 먼지가 안개와 어둠 속으로 뒤섞이면서 사라졌다. 안개가 쌓인 허공 속에서 장교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전진, 승리의 전진. 그리고 다시 침묵이 내렸다. 비봇은 이미 쓰레기 더미 위에서 기절한 상태였다. 그의 동료들이 포도주를 가져와서 마시게 했다. 그가 차츰 기력을 찾았다. 그리고 자신의 심장이 다시 뛰기를 희망했다. 육중한 알코올이 피 속을 헤집는 사이 그의 신경이 회복되면서 스스로를 안정시켰다. 세상에나. 그가 몸을 다시 일으키면서 외쳤다. 그 파견대 병사들은 좋은 말과 장비를 갖췄어. 그리고 장교는 열정이 가득했고 운반꾼들이 멀리까지 걸어가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도 나를 비난할 수는 없겠지. 마라 시민님 자신이 여기에 있었고 그들을 통과하도록 허락했으니까. 전체 광경을 회상하는 사이 미신적인 두려움이 그의 온몸을 떨게 했다. 확실히 그는 문을 통과한 6명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다. 악마가 그 신비한 영국 스파이에게 힘을 부여해서 귀족들을 운반꾼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시킨 듯 했다. 1시간 정도가 흘렀다. 비봇은 완전히 제정신을 차리고 문 근처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고 제압한 다음 체포했다. 어느 순간 몽마르트 문의 반대편에서 사소한 언쟁이 벌어졌다.
비봇은 자신이 그곳으로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 시간에 누군가 파리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파리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경우였다. 비봇은 시끄러운 목소리 사이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들었다. 두 명의 병사를 동반하고 그가 넓은 문을 통과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움직였다. 병사 한 명이 랜턴을 들고 머리 위에서 흔들었다. 비봇이 걸음을 멈추자 경비대 병사와 언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보였다. 그는 운반꾼 무리의 대변인 역할을 하던 남자였다. 그는 병사에게 자신이 몽마르 트문의 경비를 지휘하는 사람에게 전할 쪽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은 쪽지예요. 그가 말했다. 말을 탄 병사들을 이끄는 장교가 나에게 줬어요. 그와 다른 20명의 병사들이 바랑시 마을 근처 북쪽 도로를 질주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6명을 따라잡은 다음 보삐를 쥐고 말을 멈췄어요. 장교가 비봇 시민에게 주라고 하면서 쪽지를 줬어요. 그리고 오늘 밤 안으로 전달해 달라면서 50프랑을 줬다고요. 그 쪽지를 주시오. 비봇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쪽지를 받는 그의 손은 떨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공포와 분노로 낯빛이 되었다. 쪽지에는 아무런 글자도 없이 작은 진홍색 꽃이 붉은 잉크로 그려져 있었다. 빌어먹을 영국 스파이 스칼렛 핀퍼넬의 표식이었다. 당신에게 이 쪽지를 준 다음 그 장교하고 20명의 병사들이 어디로 갔나요? 그가 불분명한 소리로 웅얼거렸다. 칼렛 쪽으로 갔어요. 운반꾼이 대답했다. 하지만 매우 훌륭한 말을 가지고 있고 조금도 쉬지 않더군요. 지금쯤이면 아마도 10km는 넘게 갔을 거예요. 비봇의 모든 피가 그의 머리로 치솟는 것 같았다. 그의 귀 속에서 거칠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해서 몽트레 공작과 공작 부인, 그들의 하인들과 친척들이 파리에서 탈출했다. 공화국 제1년 혁명력 제4월의 세 번째 날에 벌어진 일이었다. 의문의 통행증, 스칼렛 핀퍼넬, 에무스카 오르치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